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내가 하지 않았다는 말을 끝내 증명하지 못한 채 무너진다. 법정이 아니라 종이에 적힌 몇 줄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조선 세종 15년 황해도에서 한 사건이 올라온다. 양녀라는 여인이 주문을 외워 사람을 죽였습니다. 세종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표현도 약하다. 그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국가의 이성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주문으로 사람을 죽인다니, 이건 범죄가 아니라 공포가 판결을 대신하는 시대의 신호였다. 세종은 재조사를 명했다. 조사관들은 양녀를 불러 닭과 개를 앞에 두고 말했다. 죽여보라. 양녀는 주문을 외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양녀는 오히려 차갑게 말했다. 감옥에 오래 있어 주문발이 떨어졌소. 그러니 빨리 죽여주시오. 여기서 사람들은 보통 미친 사람이라고 결론 내린다. 하지만 세종은 그 반대로 갔다. 이 여자가 미쳤다면 미치게 만든 게 무엇인가를 본 것이다. 그리고 세종은 사람을 보냈다. 직접 찾아간 관리가 조용히 말한다. 임금께서 너를 딱하게 여기신다. 네 사정을 알고 싶어 하신다. 이제 사실대로 말해보라. 그 순간 양녀는 무너졌다.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저는 주술 따위 모르오. 진실은 너무 평범해서 더 잔인했다. 양녀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줬다.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 아마 심장마비였을 것이다. 멀리서 본 이들이 주문을 외우더니 죽였다고 신고했다. 그리고 국가의 톱니바퀴는 그 평범함을 갈아버렸다. 담당 관리는 고문을 시작했다. 주리를 틀었다. 양녀는 결국 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제가 주문으로 죽였소. 그 한 문장 때문에 그는 10년을 갇혔다. 매는 1500대, 사람이 아니라 진실이 맞아 죽은 숫자였다. 세종은 다시 명했다.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라. 양녀는 풀려났다. 하지만 사건은 끝난 게 아니었다. 세종의 머릿속에서 더 큰 사건이 시작됐다. 세종은 깨달았다. 조서에 뭐라고 적혔는지 백성은 잊지 못한다. 그게 문제였다. 사람이 죄를 짓고 말고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설명할 언어를 갖지 못한다는 것. 왕이 아무리 정의롭고 재조사를 아무리 자주 해도 백성이 그를 모르면 억울함은 계속 태어난다. 진실은 늘 누군가의 입과 손에만 매달려 있을 테니까. 그래서 세종은 결심했다. 이 나라는 글을 가진 나라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세종 이야기가 흔히 성군의 업적 나열로 가지만 진짜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다. 세종은 혼자 뛰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팀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팀은 이상하게도 칼보다 강한 걸 만들었다. 먼저 장영실. 장영실은 한마디로 세종의 손이었다. 세종이 꿈을 꾸면 장영실은 그것을 기계로 만들었다. 시간이 흐리면 나라가 흐려진다. 농사의 타이밍이 흔들리고 세금도 흔들리고 약속도 흔들린다. 세종은 시간을 감이 아니라 측정으로 바꾸려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정확한 시간 측정 기구들이었다. 하늘이 흐려도 밤이 깊어도 시간이 국가의 심장처럼 규칙적으로 뛰게 만드는 장치들. 비도 마찬가지다. 가뭄과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백성의 생존 문제였다. 세종은 빗물을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만들려 했다. 그래서 강우량을 측정하고 기록하게 했다. 이런 시스템이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라가 운으로 굴러가던 시대에서 데이터로 굴러가는 시대로 넘어간다. 세종은 그 시대에 이미 국가 운영을 정밀 기계로 바꾸려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기계의 부품이 장영실이었다. 하지만 정밀함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밀한 나라를 만들려면 결정적인 게 하나 더 필요하다. 백성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신숙주다. 신숙주는 흔히 외교관, 언어 천재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서사에서 그는 세종의 비밀 프로젝트 관리자에 가깝다. 새 문자를 만든다는 건 단지 교육 혁신이 아니다. 그 시대에는 외교 문제였다. 중국을 섬기는 질서 속에서 새 문자는 질서의 균열로 보일 수 있었다.
반대가 터졌다. 오랑캐나 하는지라는 말이 나왔다. 이건 학문적 반대가 아니라 시대의 공포다. 새 문자는 새 세계를 만든다. 그게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세종은 공개 토론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는 비밀로 갔다. 작고 날카롭고 정확한 팀을 꾸렸다. 신숙주 같은 소수학자들, 그리고 왕실의 극소수 인물들. 이건 발명이 아니라 작전이었다. 더 놀라운 건 그 와중에 세종의 몸 상태다. 세종은 점점 앞이 보이지 않았다. 기록에는 눈앞의 사람도 분간하기 어렵다는 말이 남는다. 세종은 책을 직접 읽기보다 신하들이 읽어주는 걸 들으며 머릿속에서 설계를 했다. 눈이 흐려지는 사람이 누구보다 또렷한 문자를 만든다니. 이 장면은 이상하게 슬프다. 한 인간의 시력은 어두워지는데 한 나라의 미래는 밝아진다. 그렇게 태어난 훈민정음은 단지 글자가 아니었다. 양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종이 한 장 앞에서 무력해지지 않게 하는 장치였다. 칼로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문자로 사람을 지키는 국가. 이제 황희 이야기는 길게 끌 필요가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남겨두자. 세종은 백성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신하들에게는 무서운 상사였다. 나라를 따뜻한 마음으로만 운영한 게 아니라 집요한 실행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황희가 사직을 내면 붙잡고 심지어 상중에도 복귀를 재촉했다는 기록은 세종이 사람을 쉬게 하는 법보다 나라를 굴리는 법에 더 강박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그 완벽주의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지옥이었겠지만 그 완벽주의 덕분에 양녀 같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 천재란 무엇인가? 세종 같은 천재는 혼자 불꽃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는 장영실에게 손을 주고 신숙주에게 길을 주고 백성에게는 입을 준다. 말할 수 있는 입, 읽을 수 있는 눈, 적을 수 있는 손. 그게 나라를 바꾼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이 그 증거다. 세종이 만든 건 문자만이 아니다. 억울함이 태어나기 전에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세계. 그게 진짜 발명이었다.